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로요. 이 헤겔과 하이데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30년대 중반 이후 이제 하이데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죠? 그 헬덜린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이제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생각을 담은 그런 책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은요. 예술 작품의 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형이상학 입문,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형이상학 입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체를 연구한 예술로서의 힘의 의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근원이 1936년도에 공식 출판이 됐다면요. 형이상학 입문도 같은 해예요. 1936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로서의 힘의 의지, 니체 연구소인데 이 책도 이제 거의 같은 시대예요. 1936년 겨울학기, 37년 봄학기예요. 근데 제가 이 예술 작품의 근원을 이제 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데에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이상학 입문에서 물론 하이데거가 예술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근데 형이상학 입문에서 논의하는 그 예술의 대상은 바로 소포클레스예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이제 하이데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하이데거의 사유가 물론 토대에 깔려 있지만 하이데거가 바라보는 과연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책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가 중심이 된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로서의 힘의 의지, 이건 사실은 뭐냐면 니체가 바라보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 하이데거는 결국 니체에서 예술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힘의 의지, 힘의 의지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 방식이다. 힘의 의지가 자기를 표출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 방식이 예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술로서의 힘의 의지라는 작품도요. 과연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이데거의 독자적 사유가 전개된 작품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데거의 예술에 대한 사유가 이제 어떤 출발점을 갖게 되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연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술 작품의 근원, 하이데거가 그런 강연도 하고 그런 책을 썼다면요. 그럼 분명히 누구와 대결을 하는 것이죠. 항상 하이데거는 철학자들이 하이데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면 하이데거는 모든 철학자들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만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과도 대결을 하고, 그죠? 또 파르멘디에스와도 대결하고, 쉘링과도 대결하고, 항상 하이데거의 철학은 항상 아우스 아이난더 제중이에요. 대결을 한다고 해서 이거 싸우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하이데거가 철학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데요. 어떤 철학사에 나온 얘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의 저 심장부에 들어가서 진짜 그 철학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를 과연 내가 어느 만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대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작품의 근원을 보면서도 과연 하이데거가 누구랑 과연 대결하고자 했는가? 누구랑 대결해서 하이데거가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는가? 이것이 이제 예술작품의 근원에 우리가 접근하는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마리를 구할 수 있는 게요.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근원을 마감하면서 이거 나하 보르트를 쓰고 있죠. 우리 신상희 교수가 이쪽을 번역하셨는데 우리 신상희 선생님은 이걸 이제 나중말, 그 양반은 이제 우리 한글을 나중말이라 번역하셨는데 숲길에 수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술 작품의 근원이 숲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근원 마지막에 있는 거죠. 나하보르트를 이제 나중말로 번역하셨는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저는 그냥 훅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후기에서 하이데거가 사실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헤겔의 미학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헤겔의 미학 강의에서 헤겔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있다.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유명한 얘기를 어느 만큼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예술작품의 근원, 나중말, 후기의 중심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헤겔의 그 미학 강의의 주요한 명제 몇 가지를 이 나하보르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소개하는 헤겔 미학 강의의 주요한 명제를 보면요, 우리 5페이지에 맨 위에 제가 하이데거 문장을 번역해 놨습니다. 첫째 하이데거가 꼽은 명제는요, 예술은 진리가 스스로 실제하게 되는 최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술은 진리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술은 진리가 스스로 이제 실제하게 되는 최고의 방식으로. 근데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명제가 함축하는 바는 뭡니까? 예술은 진리의 사건인데 더 이상 예술은 뭐죠? 진리의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갖지 못하고 있다. 그걸 함축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은 진리가 스스로 실제하게 되는 최고의 방식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쉽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요,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예술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예술은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의 명제에서도요,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가 있죠. 헤겔이 바라보는 예술은 진리의 사건이다.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뭡니까? 이미 예술은 뭐죠? 종말을 고했다. 더 이상 예술은 뭡니까?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일 수 없다. 그 다음 명제도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술이 점점 더 상승하여 자기 자신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정신의 최고의 욕구로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명제지만 뭔가 헤겔은요, 무언가를 더 우리한테 사실은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예술이 점점 상승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럼 이 명제가 함축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예술의 종말을 뭐죠? 서글퍼하고 있다. 예술은 존재를 담아내는 사건이고, 다시 말하면 예술은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인데,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뭡니까? 예술의 부활을 사람들은 뭐죠? 사실은 꿈꾸고 있다. 근데 하이데거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예술은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예술의 종말에 헤겔은 아주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의 어떤 독법이에요. 하이데거는 어떤 하나의 명제를 놓고요, 이 명제의 심장부를 건지러 가는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를 왜 인용했느냐? 저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첫째는 예술은, 헤겔에게서 예술은 진리의 사건이다. 두 번째 뭐죠? 근데 예술은 종말을 고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뭐죠? 예술의 종말을 서글퍼하고 있다. 예술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예술의 역할은 이미 종지부를 찍었대. 더 이상 예술은 뭡니까? 진리의 사건일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헤겔에 대한 많은 사유가 떠오르고 있죠. 헤겔은 진리의 사건을 뭐죠?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으로 하고 있죠. 하이데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죠. 헤겔은 소위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의 하나로만
예수를 보고 있다. 절대 정신의 뭡니까? 변증법적 자기 발전 과정의 1단계로만 예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술의 진리를 담아내기 어려울 때 뭡니까? 이제 종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겠죠. 또 종교가 더 이상 진리를 담아내기 어려울 때 철학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겠죠. 이게 하이데가, 이게 헤겔의 사유를 대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헤겔에게서는요, 예술은 종말을 보였는데, 결국 예술의 종말이란 뭐냐면요, 절대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 발전 과정의 첫 단계로 예술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술이 이제 뭡니까? 종교에게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헤겔은 예술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겔에서는요, 예술의 종말은요, 서글픈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이데거는 깔고, 그죠? 그런 생각을 사실은 토대에 두고 이 명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명제에서 그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제를 본다면요, 이 모든 관련 맺음에서 예수는 그것의 최고의 사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최고의 사명이란 뭡니까? 진리를 담아내는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는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으로 존재하고, fear 강해냈어. 과거에 있고 지나가 버린 것, 이미 사라져 버린 것으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남아있대. 그렇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명제를요, 사실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한 정도의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명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헤겔이 과연 예술에 대한 헤겔의 사유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헤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아까 지금 제가 한 얘기니까 건너뛰어서요. 우리가 헤겔의 그럼 예술에 대한 헤겔의 사유를 본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5페이지 큰 세 번째 단락인데요. 헤겔에서 예술은 이제 진리가 존재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진리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술은 뭡니까? 헤겔은 예술을 감각적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술은 이제 진리를 감각적으로 이제 뭐죠?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은 진리를 감각적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예술은 진리를 뭐죠? 감각적으로 이제 담아내는 것이다. 그럼 이제 헤겔이 말하는 진리 뭡니까? 바로 절대 정신을 말하고 있겠죠. 그죠?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이 통합된 이 절대 정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헤겔에서 이제 진리를 한다면 절대 정신이고요. 그 절대 정신을 또 정신이라고도 또 부르고, 그죠? 그걸 또 이성이라고도 부르고,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에서 예술은 뭡니까? 절대 정신을 감각적인 것 안에 담아내는 사건이다. 여기 바로 헤겔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헤겔에서는요, 이제 제가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헤겔의 변증pon의 사고인데, 헤겔에서 이제 예술 자체에도 이제 뭐 예술, 뭐 종교, 철학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게 절대 정신은 자기 발전 과정인데, 근데 예술에서도 이미 변증법적인 법칙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헤겔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헤겔은 예술 자체에서도요, 이제 상징 예술, 고전 예술, 낭만 예술, 이 3단계의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간의 의식의 절대 정신을 이제 절대 정신을 이제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정신을 이제 뭐죠? 이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에요. 그럼 예술의 첫 단계가 바로 뭐죠? 첫 단계가 바로 상징 예술. 상징 예술. 그럼 상징 예술에서 헤겔이 염두에 두는 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은 것들. 그렇죠? 뭔가 정신, 같은 얘기, 절대 정신 같은 얘기예요. 진리다 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이 정신을 담아내고자 하는데, 아직 정신이, 절대 정신이 아직 뭐죠? 제대로 여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물질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미학적 사고예요. 정신을 물질 속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아직 절대 정신이 아직 여물지 못했으니까 물질이 뭐죠? 정신을 압도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스핑크스를 보면 뭐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단계의 예술. 얘가 상징 예술이 돼요. 근데 이제 절대 정신은 점점 자기를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죠. 드디어 정신이 점점 이제 염으로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전 예술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헤겔이 생각하는 게 특히 헤겔이 많이 영향받은 사람 누구냐면요. 헤겔과 조금 앞선 시대에 윙켈만이라는 독일의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미술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윙켈만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이데가도 그 휴머니즘 서간에서요. 독일 휴머니즘, 독일 근대 휴머니즘을 얘기하면서 이 윙켈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윙켈만은 최고 예술로 꼽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의 조각이에요. 그리스의 조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물질과 정신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다비드상이라든가 많은 그 조각품들이 있죠. 이걸 윙켈만이 높이 평가하고 헤겔이 이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이 점점 영으로 가면서 이제 물질과 뭐죠? 정신 간의 완전한 조화가 실현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의 조각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이게 바로 이제 헤겔이 말하는 고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어떤 좀 발전 법칙에 따라서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전 예술이 어떻게 되냐? 이제 정신은 점점 또 무르익어가고,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뭐죠? 이 정신을 이제 물질이 뭐죠? 담아내는 게 뭐죠? 담아내기가 이제 뭐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예술이 바로 뭐냐면 낭만 예술이 등장하게 된다. 낭만 예술이 등장하게 된다. 근데 이 낭만 예술도요. 요 안에도 또 이제 뭐야? 또 변증법적 발전 법칙이 있어요. 이제 정신은 점점 더 절대 정신은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물질은 그걸 담아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조각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술의 중심은 회화로 이제 그림, 회화. 회화로 이제 전개되고 또 그림도 더 이상이 정신을 담아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뭡니까? 얘가 이제 음악으로 전개되고 또 음악도 얘를 커다란 정신을 더 이상 담아내기 어려우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시로 전개되고 있다. 시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헤겔이 말하는 바로 낭만 예술이에요. 그래서 요 시까지 얘기하자면 상당히 헤겔도요. 뭐 중세 이후에 시까지도 사실은 뭐 하여간 중세 뭐 그 당시 시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낭만 예술의 시가 더 이상 이제 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 시도 기본적으로는 감각적으로 뭡니까? 정신을 담아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낭만 예술이 더 이상 어떤 정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예술은 진리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된대. 그래서 예술의 종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 발전 과정에 맞춰서 이제 뭡니까? 절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종교에게 그럼 종말은 뭐냐면요. 이 종교에게 진리가 존재하는 자리를 저는 이걸 자리 내어짐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결국 진리가 존재하는 자리를 이제 뭐죠? 종교에게 내어주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술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술의 종말을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예술에게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다. 이제 종교가 진리를 담아내는 정신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이
예술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정신을 담아냈다니. 이제 종교는 뭡니까? 점점 여물어진 정신은 이제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정말은 제가 강조한 대로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시적인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서글픈 장성곡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예술과 관계가 없지만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근데 종교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 진리를 담아내야 되는데 믿음도 더 이상 이 진리를 담아내기 어렵다. 거기서 이제 뭡니까? 종교도 이제 종땡땡 치면서 철학에게 이제 뭡니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냥 철학의 시대가 되는 거죠. 헤겔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이 진리를 담아내야 된대. 그래서 헤겔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진리의 여신은 저녁 때가 돼야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담을 하면 유럽이라는 낱말, 독일어로 유럽이라는 낱말이 오이로파라는 낱말도 있지만요. 아벤트란트.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저녁, 아벤트. 란트, 땅, 나라. 저녁 나라.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이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저녁이 되어야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유럽은 아벤트란트, 저녁에 나가랍니다. 이거 좀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런 계몽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쪽으로 번져 나갈 수 있는 뭐 등등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헤겔에 대한 논의를 그럼 헤겔의 명제를 압축해 본다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한 책이 6페이지 밑에 보면요. 줄리안 영이라는 영국의 학자예요. 이 양반이 쓴 책이 하이데가 필로소피 오브 아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책인데 하이데가 예술 철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 작품인데 아마 국내에서 아마 제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봤으니까. 근데 이 책을 저는 이 책 1장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 많은 논의가 사실은 이 줄리안 영의 논의를 상당 부분 저는 수용을 했고 그 제 나름대로 또 제가 그런 재주가 있어요. 좀 각색도 하고 했는데 근데 2장부터는 저는 줄리안 영의 논의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예술 쪽에 가서는 상당히 동의할 구석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면서 줄리안 영의 책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까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줄리안 영은요. 지금까지 그 하이데거가 소개하고 싶어하는 헤겔의 명제를 4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한번 선생님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맨 그 첫 단락에 1, 2, 3, 4에 있죠. 그래서 미학 강의에서의 헤겔의 명제는 이제 4가지로 압축이 된대요. 첫째, 최고의 사명을 지닌 예술. 바로 뭐죠? 존재의 진리 방식으로서의 예술이 되겠죠. 그래서 위대한 예술은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의 진리. 즉 무제약자, 즉 절대자가 인간의 역사적 실존에게, 지금 말해 인간에게 자신을 여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이란 진리가 인간에게 자신을 여는 사건이다. 우리가 아까 한 얘기죠. 근데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는데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하이데거가 이제 자이언데스 임간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개념들이 하이데거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사실은 뭐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든가 뭐죠 진리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중기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되게 하이데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번역하면 존재자 전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데크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존재자 전체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불안 속에서 존재자 전체가 밀려나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이제 권태 속에서 존재자 전체가 싫어질 수도 있겠죠. 하이데크가 말하는 지금 간젠이라는 것은요, 간지라는 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의미 지평이에요. 전체 안에서 바라본 존재자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볼 때도,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야? 제가 키가 작어.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제가 몸무게가 얼마야? 쟤 뚱뚱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인물이 어때?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제 인격이 어때?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하이데크가 말하는 자연대에서 관점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본 존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계상의 시대에서도요, 뭐 뉴턴을 언급한다면요, 전체 안에서 바라본 존재자. 그래서 뉴턴이 그리는 빌트, 세계상. 또 아인슈타인에서 상대성 이런 전체라는 맥락에서 바라본 존재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려내는 빌트. 하이젠베르크 작품에는요, 저 기억에는 뭐 물리학과 뭐 세계상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필렬 교수가 번역했는데 지금 절판됐는데, 그 사서 모으고 잘못됐습니다. 그 하이젠베르크의 뭡니까? 양자역학 체계에서 그 전체 바라본 존재자.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그리는 빌트. 이게 세계상의 시대의 논이에요. 그래서 존재자 전체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풀어서 번역하면 전체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는요, 얘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being also whole. 뭐 좀 어감은 나쁘지만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 안의 존재자를 해결해 볼 때, 이거 다 절대 정신 아니냐? 이게 본질이다. 그렇게 본 거죠. 뭐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이제 뭐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자 전체라고 읽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덧붙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이런 위대한 예술이 이제 뭐죠? 종말을 구했다. 위대한 예술이 이제 이미 과거의 것이 됐다. 적어도 뭡니까? 플라톤이래. 아까 헤겔이 말하는 예술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상징예술, 고전예술, 낭만예술로 가고 있죠. 이 상징예술이 최고의 예술로서 평가받고 있죠. 그죠? 그건 되게 플라톤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에 와서 이제 오늘 플라톤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요. 플라톤은 예술을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예술은 이미 종말을 구했다. 이미 위대한 예술은 과거의 것이다. 적어도 플라톤이래. 이 플라톤이래. 적어도 중세 말 이래. 이미 예술은 이제 과거의 것으로 종집을 찍고 말았다. 뭐 중세 말 이래라는 것은 상당히 뭐 시 같은 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근데 위대한 예술은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종말을 고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뭐죠? 그렇게 남아있어야 된다. 예술의 종말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다. 즉, 예술은요,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기능은요, 종교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고, 또 종교는 철학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냉혹한 변증법적인 발전 법칙이다. 우리 아까 한 얘기죠.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의 죽음을요, 심각하게 후회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줄리안 영은 네 가지 명제로 이제 헤겔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가 되냐면요. 헤겔의 네 가지 명제에 대해서 하이데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술작품의 근원을 우리가 같이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작품의 근원을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명제에 대한 과연 하이데크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강연의 마지막 이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